예, 일단 이제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안아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서울지부에 있고 또 그 전쟁 세상 병역 거부 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병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사주의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 강의는 주로 그 대체복무제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그 외에 과연 병역이 무엇이고 군대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병역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나와서 어디서 왔는지 같은 거를 좀 먼저 이야기해 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사실 이게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는 일단 한국인들로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만연한 군사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뭐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 보시면 아마 그 학창 시절에 교련 교육 같은 걸 받으신 분도 계셨을 테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나라죠. 어떻게 고등학생한테 총기 분해 훈련을 시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나라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군복에 준하는 그런 유니폼을 갖춰 입고서는 그 학교 운동장을 연병장 삼아서 훈련했던 시대니까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시대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한국은 굉장히 군대라는 것을 마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사실은 좀 다른 나라의 한국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군대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사실 희박하기도 하고 좀 약간 낯설기도 해서 굉장히 드문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나 체화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 와 있는가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좀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예, 말하는 저도 참 난감하네요. 예. 그게 왜냐하면 사실 반대의 경우로 오히려 제가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면 또 반대의 의미에서 또 난감해요. 거기 사람들은 군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와 군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제 징집의 개념을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일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너네 그렇게 군대가 싫으면은 다 같이 한꺼번에 안 가보면 되지 않느냐. 우리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아니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것을 바꿔야 할 만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 같은 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또 답답하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에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탈이라고 하죠. 탈영이라든가 아니면 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사실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단적인 예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그 구호 임무로서 파견되었던 자위대원 한 명이 그 군용 트럭을 몰고 근무 이탈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거나 그런 거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은 취급을 받아서 그냥 해직되고 마는 그런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군법이 없으니까 아예 군대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를 왜 군대를 안 가면 왜 처벌받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또 이제 속이 부글부글거리죠. 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니까. 근데 슬픈 건 사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보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쉽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항상 군대에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고 그리고 군인을 봤을 때 추운 데서 고생하는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지 그 외의 생각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만큼 이게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되었고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군사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난 생각을 좀 하기 힘든데 아무튼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그 한국에서의 시각을 한 발짝 빠져나와서 좀 더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참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참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또 이 제도는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병역 거부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right to refuse to kill, 그러니까 죽임을 거부하기 위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부제로 달아놨어요. 물론 이 말은 제가 창안하는 건 아니고 그 영국에 있는 그 평화주의자 국제 연합 단체인 War Resistance International에서 만든 구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 브로큰 라이플이라고 하죠. 이 로고도 거기에서 만든 그 로고이고요. 참고로 이 단체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병역 거부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을 좀 약간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병역 거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병역 거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던 사회였고, 그리고 병역 거부를 했을 때에 최대 3년 최대 3년의 징역을 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 병역 거부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는 한국에서 그 2018년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일부 불합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인해서 병역 거부권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쉽게 말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병역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을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대충 사정을 봐가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있는데,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라든가 뭔가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 잘못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부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정부 행정부에서 이제 행정부든 입법부든 간에 그쪽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병역법 전체가 위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저는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고, 아마 그 전까지 그 정부에서 그 대체복무제를 내놓겠죠. 그리고 군사주의와 반군사주의에 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도 약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약간 한국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체화가 되어 있죠. 특히 일정 부분 특정 정치적 식견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나오는 테마가 무슨 사회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라든가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을 이렇게 이미 한국에서는 헌법상으로 북한을 미수복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미수복 지역을 재점령해서 거기를 이제 다시 행정권을 회수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관점이 상당 부분 그 군사주의적인 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징병제와 모병제 이런 부분에서 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신병을 징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병제 국가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신병 징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병제 국가인 경우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모병제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군사주의화 되어서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국보다도 더 군사 병영 국가화되어 있는 국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징병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무징병제와 선택적 징병제와 자발적 징병제. 사실 의무징병제는 제가 여기서 compulsory나 아니면 mandatory
컨스크립션을 번역하면서 마땅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의무징병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의무징병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제징병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강제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어감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많은 문헌에서 의무징병제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에 대응하지 못하고 많이 오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사실 군사국가화된 한국의 바운더리 내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참 지난한 작업이긴 한데 이런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과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군사제도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징집 그리고 그 강제징병 같은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좀 명확한 좌표가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를 제가 약간 개괄적으로 세계사적 흐름에서 설명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병역 거부는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아누스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도 이렇게 징병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비라든가 그런 시민 로마 시대에서의 그 징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였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 뭐랄까 자신이 직접 군대에 간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그러니까 당시에 징병과 현대의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에서의 징병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서는 일종의 특권으로 작용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갑옷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방패를 다 사서 갔대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거예요. 그건데 아무튼 오래된 이야기죠. 아무튼 그 당시 막시밀리아누스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생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성인으로 추대가 됐어요. 사실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흐름이 쭉 있었는데 본격적인 사회적 의미로서의 병역 거부는 사실 근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에서의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군대의 백성이 이렇게 그 뭐랄까 약간 왕의 소유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개념이었는데 근대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국가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혁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냐라는 개념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그 왕권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아닌 국민군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군인이 될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나는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주권자로서 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 군대를 거부했던 이야기와 근대 이후에 군대를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했던 이야기는 사실 약간 결이 달라요. 흔히들 한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시대 때도 군역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군역이 있었다. 그리고 쭉 군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역이라는 것이 없어지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에서 가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근대 이후에 현대 국가에 진입한 한국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대에 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제도가 얼마든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서 얘기할 권리가 있음 또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관점으로는요.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게 근대 이후의 병역 거부는 사실 근대 국가의 성립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다들 총을 들고 일어나서 세운 공화국이었죠.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도 영국의 식민지의 식민지 지배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그 식민지 주민들의 그 독립전쟁이었죠. 그런데 식민지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식민지는 과거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청교도들이 왔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로만 카톨릭도 나중에 지역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왔고 루터교 뭐 침례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와서 그리고 뭐 퀘이커들도 왔었고 나중에 아무튼 여러 가지 종파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되게 재미있는 게 주마다 약간 종교적 분위기도 약간 그 당시 달랐다고 해요. 굉장히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는 약간 퀘이커가 많았고 뭐 어디에는 뭐 약간 그 외에 뭐 약간 메노나이트가 많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국가를 성립하려고 한 이유가 의식과 종교의 자유였는데 국가 자체가 성립하면서 이거를 부정을 하면은 자기 자체에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시기에도 징집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여유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퀘이커들은 뭐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퀘이커들 같은 경우는 특히 특정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는 퀘이커들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무교회주의에다가 완전히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군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후방에서 의료 시설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장에서 일을 해서 뭐 식량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뭐 일조를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미국 독립혁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서구에서는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사실 뭐 특별히 착해가지고서는 병역 거부자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근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제로부터의 해방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게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논리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이것이 현재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역 거부는 보편적 거부와 선택적 거부와 완전 거부 그리고 괄호를 쳐놓고 회색 거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튼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국가 공동체라는 것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것을 그냥 저는 그 군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제쳐두고 갔을 때 근대 국가는 사실 총력전으로 이제 국력을 과시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그 자신들의 체제 수호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대한 그 사람들의 그 의식과 자유를 존중해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군과 관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국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을 택하시라라고 설정해 놓은 제도가 바로 대처분모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그 일단 제가 국방부에서 그 대체복무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몇 번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특정 정치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패널로 등장하신 분들도 패널로 그 등판하신 분들도 그러시고 그쪽에서 방청석에서 약간 그 험한 육두문자까지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는데
왜 군대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냐? 군대 안에서 뭐 그분들 설명대로는 위생병을 하든 취사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비전투 업무를 종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체복무는 얼터너티브 시빌리언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일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밥을 지어도 군인들이 먹는 밥이 될 것이고 거기서 물자를 날라도 그것이 군수 물자가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시빌리언 서비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을 반드시 국제적으로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간 영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그리고 1차 대부분의 대체복무가 제도화되어서 정착되는 시기가 20세기 이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시설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방대라든가 그 외에 구호시설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방에 뭐 산림 농장 같은 경우 산림관리나 농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민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서 예외로서의 경우도 가끔 존재를 하는데요. 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멜 깁슨이 제작을 하고 그리고 주연이 누구인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핵소고지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선에 의무병으로 참전을 해서 훈장까지 탔던 명예훈장까지 탔던 데스몬드 도스 상병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데스몬드 도스 상병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영화에서는 굉장히 고통과 번민을 겪다가 군대에 가게 되어서 군대 내에서 갈등, 부대원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의무병으로서 투입이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영화에서 약간 뺀 부분이 좀 있는데 데스몬드 도스 상병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제칠 안식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은 징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유의 거대한 전쟁을 만나서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참전을 하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참전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거의 자원했다고 사실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군대에 가기는 갔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신과 이 체제 안에서의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무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의무병으로서 투입되는 것으로서 귀결된 것이지 이게 뭐 특별히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 그 사람의 방식이 군 지휘부를 어떻게 감화시켜서 이렇게 무기를 들지 않은 채로 전선에 투입됐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완전 병역 거부 그리고 아까 앞쪽에 있었죠. 예. 보편적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 완전 거부 그리고 회색 거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보편적 거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병역을 거부하고 그 외에 대안으로서 만들어진 제도를 따른다던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국가에서 마련된 방식을 따르는 것을 보편적 거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선택적 거부는 아까 얘기했던 데스몬드 도스 상병처럼 이렇게 내가 군대에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전투원으로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방식의 복무를 요청하는 것을 선택적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전에는 참여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가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출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임무 수행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선택적 거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선택적 거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옛날 영화 중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영화가 있었죠.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네. 아무튼 그 거기서도 그 히틀러가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독일군 지휘관이 파리가 불타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냥 퇴각을 하죠. 그런 그것도 사실 일종의 선택적 병역 거부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도 출격을 북베트남 폭격에 반대해서 출격을 거부했던 조종사들이 선택적 거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완전 거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약간 특별한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무정부주의자들이 가끔 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나는 내가 합의하지 않은 제도를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체 복무까지도 거부를 하는 경우가 완전 거부입니다. 괄호를 쳐놓은 회색 거부에다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사실 회색 거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약간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징병 신체 검사에서 그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기술을 취득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해외로 이주를 해버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을 반대한 경우가 회색 거부라고 그레이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도 현대에 와서는 일종의 병역 거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대체 복무라는 것이 쭉 존재를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대체 복무라는 제도는 이때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0년대 이후로는 거의 대구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 핀란드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빨랐죠. 예, 노르웨이라든가 오스트리아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스웨덴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아주 전부터 그러한 그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 기풍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체 복무가 마련되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시빌리안 퍼블릭 서비스라고 2차 세계대전 내내 있었습니다. 그 시빌리안 퍼블릭 서비스는 대부분 산림관리 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댐 건설 그리고 도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후방에서 농장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것으로 거의 종전시까지 계속 그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대부분 그 유태인들 중에서 유태인 근본주의에 속하는 종파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퀘이커 제7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그 대체 복무를 수행했는데 사실은 그런 종파들 말고도 침례교, 루터교 그리고 장로교 그리고 예수교 등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좀 메인스트림으로 분류가 되는 종파들도 굉장히 많이 병역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대체 복무를 많이 이행을 했죠.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한국의 기독교는 조금 본토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빌리안 퍼블릭 서비스는 지금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얼터너티브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미 시스템상으로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은 1973년도 이후로 신병 징집이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지원으로서만 신병을 충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 징병제가 폐지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흔히 그 언론에서 미국은 모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그 만 18세가 넘으면은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징병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등록하지 않으면 약간 주나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경우는 약간 대학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약간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약간 그 이용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지역에서 피선거권 같은 게 좀 제한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그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징병제도에 등록이 되어야만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터너티브 서비스 프로그램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동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군에 지원을 해서 군 복무 중이었던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그 대체 복무를 신청했을 때 대체 복무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은 얼터너티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그 몇몇 대도시에서 이 뭐 방위산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어떤 기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대체 복무제도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대체 복무제도가 대부분 현지에서의 병역 기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 아직도 그 징병제가 남아 있는 국가들은 대개 한 1년 이내거든요. 한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데 대체 복무라고 해서 특별히 많지가 않고, 아니 많다고 해도 거기 8개월에서 두 배로 하면 1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서 조금 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가 않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한국 육군 복무가 21개월이라는 이유로 대체 복무를 36개월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지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와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신병에 대한 처우가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에도 대체 복무 제도는 존재를 해왔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논하기에 있어서 과연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군사주의는 어떤 것이며 국제적으로 군사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 군사주의의 대안으로서의 반군사주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주의는 우리가 이때까지 한국에서 들어온 그냥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북한을 재점령하고 거기에 행정권을 장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과 김정은 일당을 몰아내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는 적어도 대놓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행정력을 언젠가는 다시 회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북오도민청을 아직도 설치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아무리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남북 간에 제2차 한국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북한으로 진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줄창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서유럽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다 군사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네. 이건 사실 제가 좀 약간 평소에 가끔 인터넷을 즐겨보고 있는 약간 밈이라고 할 수 있는 짤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공이라는 건데요. 각 국가들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약간 분쟁 같은 거를 이렇게 깃발을 공으로 표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인데, 이게 한 명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진짜로 짤방 만들듯이 서로 만들어 가지고 작가가 불분명한 상태예요. 아무튼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 권역인 레벤스라움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전쟁을 일으켰던 방식이 바로 군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도 해방 전까지는 일본이 계속 군사주의 국가였죠. 만주사변이나 중일 전쟁까지 계속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서만
그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나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그 명목상으로는 지역을 방위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 러시아와 그 외의 그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토 국가들 중에 영국군도 그렇고 사실 정말 많은 국가들이 해외 파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입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단히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까지 하고 있고요. 그럼 반군사주의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했을 때, 반군사주의는 외교와 경제, 문화 등의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멀리 갈 거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데탕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냉전 무드가 해빙되는 상황을 보는 것이 가장 반군사주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대부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된 산업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반군사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지타산에 맞고 손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거기는 때려 부셔도 사실은 별로 손해가 될 그 열강들이 손해가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간단한 예로 예멘 같은 경우는 예멘 내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전쟁들이 사실은 완전히 두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벌인 전쟁이 없죠. 대부분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승인을 하고 묵인 하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부단한 무력 충돌을 통해서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전쟁인데 예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주변과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맞아서 거기서 지금 예멘이라는 영토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오가는 무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멘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진 폭탄들이 예멘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취재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무튼 외교와 경제, 문화 등의 방법을 통한 해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요즘 나온 짤방이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를 받침점으로 해서 미국하고 북한이 계속 그 시소 놀이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무력의 방식은 통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반군사주의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까의 대체 복무에 관한 설명을 더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과연 그러면은 미국의 아직까지도 징병제 국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징병제이고 어디부터가 모병제이며 그리고 어느 것은 징병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신병을 징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징병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징병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국민을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개병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그 국민개병제나 징병제나 전부 컨스크립션의 번역어예요. 이러한 방식이 어떻게 해서든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징병제의 국가라고 사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징병제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터키처럼 완전히 그 외에 요즘 이제 한국도 이제 대체복무 생기겠지만 그 의무징병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무조건 징집을 해가는 국가를 의무징병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예외가 있다고 하면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아주 독특한 사유들, 약간 특별한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징집하는 국가를 의무 만다토리 컨스크립션, 그러니까 의무 징병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대체 복무가 존재하는 징병제 국가들 얘기를 하고요. 이런 국가들은 선택적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 대체 복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징병제가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병 통지서를 보냈을 때 본인이 그냥 입영을 안 하고 안 가면은 안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입영 통지서가 그 초대장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뭐 그래서 가끔 한국 언론에서는 노르웨이는 이제 여성도 징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 저것을 본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굉장히 성평등이 굉장히 진전된 국가이기 때문에 남녀가 같은 내무실을 쓰고, 이젠 내무실이라고 안 하고 생활관이라고 하죠. 예, 같은 생활관을 쓰고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한국과 그 동일한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아무튼 선택적 징병제라고 해도 대체 복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징병제라고 하는 경우가 미국, 독일, 덴마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징병을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징병제로서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충분히 그 위급한 상황에는 징병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신병 징집 계획이 없는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 전쟁 때까지는 굉장히 그 징집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메카시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좀 국제 분쟁이 줄어들자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징집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집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만큼 신병 수요가 많지가 않았고 당시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징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전에 돌입하면서 정말로 마구잡이로 징병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60년대의 화려한 평화운동과 반전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자발적 징병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대부분 자원에서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군 가산점 같은 걸 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된 논쟁이죠. 군 가산점 폐지 논쟁 같은 경우. 예. 아무튼 자꾸 한국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국가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좀 알고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예. 아무튼 그러한 데 반해 모병제라고 하는 경우는 국민을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국가들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몇몇 국가들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약간 국방의 권리, 그러니까 약간 미국 수정헌법에서 right to bear arm, 그러니까 무기를 소지할 권리와 저항권을 명시한 것처럼 약간 국방을 약간 권리처럼 명시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4대 의무잖아요. 근데 일본은 3대 의무예요. 교육, 근로, 납세가 의무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경에 개헌안에 국방의 책무를 넣으려다가 열화와 같은 반발을 얻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징병제와 모병제 그리고 대체 복무를 쭉 비교해 왔는데요. 그럼 과연 한국에서는, 전 지구적으로는 사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길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론의 여지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징병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 이전의 군역은 징병제로 카운트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근대 국가에서의 자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개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군역을 행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병역과 똑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카운트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징병제를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1943년도에 조선 징병령이 실시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일본이 30년대 이후로 군부가 이제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사고는 거하게 쳐놨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그 당시에 열강 중에 하나였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 그 당시에도 선진국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넓은 중국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점점 병력의 수요가 굉장히 병력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1938년부터 이제 국민총동원법으로 인한 징용을 실시하게 되고 이제부터 징용을 실시하면서 이제 조선인 노무자들을 상당 부분 징발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아직 안 써놓긴 했는데 38년부터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실시를 해요. 그 이전까지 조선인이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아니면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군인이 되는 것, 장교가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박정희 같은 경우가 그 만주 군관학교에 간 이유가 큰 칼 차고 한번 호령해보고 싶어서 갔다라고 이런 식으로 군인이 됐죠. 그런데 38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지원에 의해서 조선인들도 병사로서 입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의무 복무 기간은 2년 정도였고 그것도 해군과 육군이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도입될 때도 과연 조선인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군대에 봐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병 제도가 계속 되다가 이제 1943년도에 본격적으로 조선 징병령이 실시되면서 44년부터 징병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전황이 진짜로 아주 심각해진 상황에 가서야 조선인들을 징집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총을 줄 수가 없다는 게 좀 더 우세한 관점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사실 징병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징병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한 국민을 군대라는 틀 안에서 제1시민으로서 길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징병을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닌 대상이냐는 사실 이 사람을 그 1등 국민으로 보냐 2등 국민으로 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징병을 했는데 44년부터 징병을 했고 45년도에 해방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징병되지는 못했죠. 아무튼 굉장히 그때는 전황도 안 좋았고 일본도 굉장히 허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 후 49년 8월에 이제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9년도 8월에 병역법이 공포되어서 이제 신병 징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데 1950년 1월부터 징병 신체 검사 실시하기는 했는데 일단 미국이 그때까지 한국군의 병력을 10만 명으로 제한을 해놨고 뭐 군대 자체의 사이즈가 작은데 받아봤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징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도 3월쯤 되면 이제 육군본부 하에서 약간 그 병사부처라든가 병사 징집부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도 법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실제로 가동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950년도 6월에 한국 전쟁에 발발을 하고 그리고 52년도 9월에 가서야 법규에 따른 징병제가 실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징집은 있었는데 우리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거에서 봤듯이 가두징집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구잡이로 길에서 징집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본격적으로 진짜 법규에 따라서 제대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52년도 9월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고지전의 시기였고 완전히 전선이 이제 교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까지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징병을 요구할 수 있는 정신은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아무튼 그렇게 한국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고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당연하겠지만 50년대 내내 한국의 행정력은 그렇게 치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별로 그 엄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계시던 분들 중에 가끔씩 바빠서 군대에 못 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 호적에 불타가지고 군대 안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6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한 병영 국가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국민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징병제가 정착이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북한에 대항한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징병을 좀 더 그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대학교에까지 교련 교육이라든가 학도 호국당 같은 걸 설치하면서 병영 국가화를 하게 되는 데에는 사실 그 당시 학생 사회의 그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의 제야 세력들의 그 정권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을 억누르기 위한 작업으로서 사실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군은 1950년도에 10만 명에서 1953년도 7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를 하는데 사실 이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이게 1957년도 국회 속기록에서 김정렬 국방장관과 질의한 내용에 나오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보니까 일단 한국군의 규모는 72만 명인데 보니까 해군도 되게 작고 공군도 되게 작고 육군만 지나치게 많고 이건 지금도 똑같죠. 이런데 지금 예산은 쥐꼬리만 하고 아니 72만 명을 일단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뭐 재우는 비용을 다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고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 말을 뺑뺑 돌리면서 이게 그 우리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한미연합사라든가 유엔에서 얘기를 할 때 72만 명으로 해야지 좀 지원이 들어오는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초부터 72만 명을 설정해 놓은 거는 군사 원조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거지 사실 이 자체가 이 정도가 있어야지 북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계산해서 나온 사이즈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엉터리로 산출된 제도 위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병영 국가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군사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병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는데 과연 한국 병역 거부의 운동은 어디서부터 이러한 엄혹한 시대의 틈새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까지 되어서 왔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병역 거부의 운동은 한국사에 기록된 최초의 병역 거부 운동은 1939년 등대사 사건이에요. 등대사 사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워치타워라는 그 회보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회보였고 그것이 번역해서 등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었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38년부터는 이제 국민 총동원이 실시가 되고 이제 징용부터 지원병 제도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조선인들까지도 그 중일 전쟁의 일부로서 참가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거부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때 굉장히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죠. 예, 그렇고 그 당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거의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검거가 되고 수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945년도 해방이 될 때까지 출감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당시 등대사 사건은 지금도 한국사에서는 그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좋은 병역 거부, 너네들이 하면 나쁜 병역 거부, 약간 내로남불적인 역사관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1944년도 이후에
징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위 말하는 학병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까지도 징병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병력 동원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전국적인 그 병역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징병제를 처음 실시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 기본적이고 아주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되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국민군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징병제도,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했을 때 방대 지방에 있는 농민들은 단순히 내 땅과 내 주변의 환경을 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징병에 저항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군과 방대 지방의 민병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방대 지방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죠. 이거 방대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항목이긴 한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일단 징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항이 일어나는 건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원래 일본은 사무라이들의 국가였고,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였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 평민들까지도 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 실시된 징병제에서 정말 전국적인 징병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병마다 약간 모병소가 불타는 건 예사였고, 어떤 경우는 그 당시에 홋카이도가 미개척지였기 때문에 홋카이도로 이주를 해서, 그러니까 미개척지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홋카이도 쪽에 이주한 그 일본 본토인들은 징집을 안 했어요. 뭐 그리고 그쪽에 있던 원주민들은 더 징집을 안 했고요. 그런 식으로 병역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집 옆에다가 약간 계집 같은 운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걸 등기부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자기를 호주로 등록시킨 다음에 내가 이 집 장손이기 때문에 난 군대에 못 간다라고 해서 그 병역을 피한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도 굉장히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징병이 시작하면 그렇게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어요. 광명당 사건이라고, 이것도 4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경북 쪽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징병을 하게 되니까 이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인데, 아니 우리가 조선인들이 그렇게 대접도 못 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그 총알바지로 내세우겠다는 거냐라고 해서 거기에 반발을 해서 광명당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그 게릴라전을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좀 그때 뭐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 그렇게 특별히 뭐 조선인들이 입수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을 텐데, 예,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구 학병 집단 탈출, 그리고 평양 학병 집단 탈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단체로 한꺼번에 탈출을 해서 그 미복귀한 인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복귀를 한 인원도 있었고, 사실 이때 굉장히 학병에 대한 저항 굉장히 흔한 거여서 나중에는 그 70년대, 60, 70년대까지 굉장히 야당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이철승 같은 경우, 이철승도 사실 살아생전에 굉장히 자기의 젊은 시절을 추억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고려대학교죠. 보성 전문 시절에 학병으로 다 끌려가게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단체로 총독을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학병 저항 운동을 했었다. 근데 이 사람 결국 학병 저항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갔어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장준하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학병으로서 징집은 됐는데 중국 전선에서 탈영을 해서 광복군에 합류한 사례도 있었고, 사실 중국 전선에서 조선인 탈영병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조선인들 못 쓴다 약간 이렇게 한 평가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는 이제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독교 종파별 교인들에 대해서 병역 거부가 일어났는데, 61년도에 본격적으로 병역 국가화 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유도리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7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어떻게 징집돼서 입대를 했는데, 그 계속 훈련소에는 뭐 총 못 잡겠다고 두드려 맞다가 자대 배치를 받은 다음에 지휘관한테 뭐
좀 도와달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중에 약간 아량이 있는 지휘관들이 당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무병, 취사병 이런 쪽으로 돌려서 너는 이제 제대할 때까지 절대 총 만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안전하게 전역을 한 경우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은 거의 집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드디어 한국이 87년도 민주화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 자유라든가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의 권리,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의 굉장히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을 재발견했다는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국가나 아니면은 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진 나로서의 개인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그 효과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0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의미에서 병역 거부가 등장을 해요. 2001년도에 불교 신자 오태양 씨가 이제 살생을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을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라크전에 반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같은 동족의 총을 겨눌 수가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폭력적인 군대의 위계 질서를 거부한다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병역 거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한 해에 막 300명, 400명씩 등장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히 1년에 한 10명 안팎으로는 계속 있어 왔죠.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케이스들이 2003년도에 이라크전 개전에 맞춰서 항의의 의미로서 그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실 나중에 좀 합류를 해가지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합류를 하는 바람에, 예, 저는 거기 가면은 조금 외로워요. 예, 왜냐하면은 저는 가면은 이거 군 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이런 기분이겠구나, 약간. 거기는 감옥 얘기하더라고요. 예, 서로 한 번씩 다 수감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예.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라크전에 반대해서 휴가 후 복귀를 거부한 강천일민 일병이라든가 아니면 촛불 집회 진압을 거부한 이길준 이경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병역 거부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게 꼭 입대 전에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 후에 거부하는 것도 병역 거부이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선택적 병역 거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 여러 가지 병역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마 여기서 좀 약간 8, 9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91년도에 한창 그때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학생 운동이 굉장히 격렬했을 때, 그때 진압을 거부하고서는 이제 부대를 이탈해서 이제 도망다녔던 전투 경찰 뭐 박석진 씨라든가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때 그런 단어가 그때는 약간 양심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병역 거부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안사에서 민간인 사찰할 때 보안사 자료 다 들고 나와가지고 타령해가지고서는 언론에 제보했던 당시에 보안사 입영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도 병역 거부죠. 병역 거부와 내부 고발이 합쳐진 케이스죠. 예, 아무튼 그런 케이스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예, 생각보다 병역 거부 운동이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굵직굵직한 장면에서 항상 있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2009년부터 병역 거부 난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009년에 캐나다에서 김경환 씨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성소수자인데 병역 거부를 하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성소수자도 아니고 뭐 특별히 사회 운동과 관련도 없었지만 그냥 나는 평화주의자고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가
군대의 어떤 일부가 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그 프랑스의 난민 성공의 난민으로서 받아들여서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에다 씨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를 해왔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2018년도 현재의 병역법 일부 그 불합치 판결이 도출되는 것으로 지금 그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병역 거부 운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병역 거부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단 대체복무제 생겼으면은 앞으로 병역 거부 운동 끝난 거 아니냐라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거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앞서 얘기했지만 좀 병역 거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안에서 약간 외로운 타입인데 그 안에서는 약간 병역 거부자들은 약간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야 이제 너네 뭐 할래? 약간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대체복무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병역 거부 운동이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내내 병역 거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내내도 그 대체복무제가 있었고 20세기 초반부터 계속 대체복무제는 쭉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역 거부 운동이 계속 그 최근까지 계속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의 의미에서 병역 거부를 선택한 사람들이 베트남전 시기에 정말 많았고요. 예. 아무튼 그러한 것에서 예. 과연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에 앞으로의 병역 거부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대체복무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이냐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하였지만 일단 헌재에서는 일단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만들어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법무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산업자원부라든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뭔가 대체복무안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국방부도 당연히 내겠지만 국방부는 원래 우리가 기대를 안 했고요. 거의 뭐 걔네들이 만들었자 뻔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법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약간 그 법무부 교정시설 내지는 그 관련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병원, 국공립병원 같은 경우 그런데 근무를 시킨다든가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현역의 약간 1.5배 이하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사실 이게 명확히 명시되었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정도를 해야지 이것이 징벌적 대체복무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방부에서는 원래 36개월로 그냥 만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거기 원래 그렇게 36개월로 만들어가지고 뭐 교도소에다가 뭐 거기 똑같이 뭐 합숙으로 복무를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놨는데 근데 법무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아무래도 거기서 좀 약간 조율이 잘 안 됐는데 거기서 좀 약간 거기 안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약간 엉겹결에 지금 국방부 안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국방부가 불쌍하기도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제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를 세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서 뭔가를 내놨으면 그 중간으로 가서 이렇게 수렴이 됐을 건데 다른 데서 지금 아무런 대체복무를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이거밖에 국방부 안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웃기는 게 대체복무 신청을 하려고 지금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체복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판정이 되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체복무를 신청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뭐 게임 아이디를 주셔가지고 총 쏘는 게임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 평가해서 그 대체복무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예비역들이죠. 총 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예비역부터 어떻게 한 곳에 몰아놓고 수용을 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되게 자기들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 민간 복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국방부 방식이라서 국방부의 안이 약간 민간 복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되게 그리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반대 여론이라고 하는 그 특정 깃발을 들고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반대 여론 쪽에서 민간 복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던 뭐 취사병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의무병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또 국방부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뭐랄까 참 이 사람들 이제는 약간 화가 나기보다도 약간 이 사람 참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정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러한 부분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마 병역 거부 운동의 현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복무 이후에 병역 거부 운동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병역 거부에 관한 책이 사실은 한국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대부분 전쟁엄 세상 쪽에서 펴낸 책이라든가 번역서라든가 아니면은 그쪽 관련해서 나왔던 그 굉장히 그 현재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에서 변론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님이 이렇게 그 냈던 책인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같은 책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그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에 관한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임재성 변호사도 원래는 그 병역 거부자예요. 그분도 1년 6개월 정도 살다 나오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병역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전부터 있어는 왔지만 병역 거부라는 언어를 획득을 하고 이것이 비로소 병역 거부라는 그 위치를 확립하게 된 것이 사실 그렇게 뭐 길다면 길겠지만 또 그렇게 짧다면 짧겠지만 또 길지는 않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요. 너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병역 거부와 개인적 병역 거부의 갭이라는 것이 조금 존재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소수자라는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그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 제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 2010년대 초반이나 아니면 2000년대 후반까지는 몇몇 텍스트에서 개인적 병역 거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그 표현을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정치적 관점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어떤 전쟁에 반대한다든가 체제에 반대한다든가 하는 이유만으로만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단어를 되게 안 좋아했는데 근데 일부에서 지금 현재로서 최근에는 이제 징병제 자체를 약간 조세 저항처럼 반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공평하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방식으로 그 병역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은근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외로서 망명을 가시려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결의 그 병역 거부를 과연 어떻게 그 이 여러 가지의 시각에서 갭을 넘어서 하나의 좀 더 면밀한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적 이유에서의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뭐 그런 분들과의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젠더의 벽을 넘은 병역 거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떤 편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대대로 병역 거부자는 사실 남성이었어요. 뭐 늘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도 징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병역 거부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남성들이 병역 거부자였고 이거는
초기 한국 병역 거부 운동에서 굉장히 그 제기가 되었던 그 부분이긴 한데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초기 그 병역 거부 운동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여성 활동가들이었거든요. 그 초기에 군사주의와 남성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그 병역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 여성 활동가들이었고 그 아마 최근에 아마 여기서 이쪽에서 그 강연하셨던 그 최정민 씨 같은 경우가 초기 병역 거부 운동에 그 착수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남성들의 헤게모니로서 작용하는 병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병역 거부 운동을 그 주도했던 분들도 굉장히 여성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무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남성이 아니면 뭔가 이것을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그 여기에선 젠더의 벽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60, 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60, 70년대부터 약간 그 서구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 경우가 그런 병역 거부를 하는 흐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뭐 앞으로 나는 뭐 이러한 그 병역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여성 병역 거부 선언을 하신 분들이 아직 몇 분 계시긴 한데 네, 좀 그런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군무새들이 와가지고 무슨 여자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면서 뭐 한마디씩 하고 가죠. 참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예비역들이 다 군대에서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또 하나의 그 오랫동안 병역 거부 운동을 해온 분들이 약간 항상 제기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약간 논쟁을 벌이곤 해요. 병영 국가화에 의한 군사화와 강군 양성을 통한 군사화라는 두 길이 열릴 그러니까 두 개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병제가 실시가 되면은 사실 이게 역설적으로 그만큼 군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징병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자체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실 60년대에 미국도 되게 그렇게 반전 운동이라든가 그런 베트남전 반대라든가 아니면 그 징병 거부 운동 같은 게 확산되었을 수가 있었던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끔찍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이거는 도저히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이거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가능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평화운동이 굉장히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예전처럼 그 징병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인명 손실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쪽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열강들이 거기에다가 무기를 들이붓고 돈을 들이붓고 전쟁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윤을 취하고 있지만 그게 정작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약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이라크전 때도 거의 심각하게 얘기했을 때는 미군과 이라크 군의 교환비가 1대9 내지는 1대17이었던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이쪽에서는 별로 사람이 안 죽는데 저쪽에서는 떼죽음을 당하는데 근데 또 일단 생각해 봤을 때 본국에 있는 국민들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국민들이 덜 죽으니까 그게 또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약간 과연
이제 대체복무가 도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병제라는 것이 약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반군사주의적인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짱센 군대가 돼가지고 진짜 아무 나라나 다 쳐들어가는 폐악질을 부리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수고하십니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되게 국내에서는 되게 우리의 체제를 자유대하는 체제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복잡한 고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전 그래도 아무튼간에 징병제는 좀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병역 거부 운동을 해오신 분들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과연 대체복무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대체복무가 그 징병제를 약화시키고 또 군사주의의 벽을 허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많은 논의가 벌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대체복무제가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아무튼 전간기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없던 건 아니거든요. 대체복무제는 쭉 있어 왔고, 그리고 대체복무제는 쭉 가동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말로 많은 그 대체복무제가 실시가 되었고, 심지어 지금 그 주한 스웨덴 그 대사로 와 있는 사람이 병역 거부자예요. 이분은 19살 때 그 대체복무를 신청을 해서 대체복무 그 심사를 받고 그 심사에 통과를 해서 대체복무로 병역을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기사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참 되게 와닿았던 게, 자기는 19살이었고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이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를 놓고서는 평가를 하는데 사실 되게 위축됐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기가 자기 가진 것을 생각하고 있던 것을 완벽히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다행히도 통과가 됐지만 아니었으면 사실 자기도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대체복무가 군사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페이지는 그래서 약간 앞으로 이때까지 걸어온 길에 비해서 앞으로 일단 대체복무가 도입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는 도출될 건데 그 변화가 과연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그 대체복무제나 징병제 약화가 반드시 반군사주의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는 것을 일단 그런 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 지금 그 친병 징집을 안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죠. 아무튼 예. 그런 점에서 일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이게 되게 저도 원래 길게 강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강연하고 좀 질의응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얘기를 도출하고 싶었는데 예,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생각보다 제가 스스로를 평가한 것보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 부분 사실 제 개인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군사 그 징병제가 일종의 구체제 잔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가 개인을 함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개인을 국가의 부속품으로서 주권을 가진 하나의 시민이 아닌 그 국가의 부속품으로서 평가했던 체제의 잔재라고 보고, 사실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변화해 왔지만 유독 국방부만큼은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았어요. 정말 거기는 뭔가 안보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군사 보안의 문제라든가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성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방부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아무리 21세기가 됐고 2019년이 되었어도 지금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긴 아직도 그대로구나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해본 바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의 징병제가 그렇게 엄밀한 수치로서 산출되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의 징병제가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이게 과연 국방을 위한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어야 한 제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는 어떤 것을 위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실 국가에 대해서 국민을 하나의 사상 아래에 묶기 위한 일종의 교육 체계로서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한국 시민화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민화의 개념이었고, 현재에는 1등 국민, 그러니까 군대에 가지 않은 여성, 장애인, 그리고 그 외에 뭐 입대 부적격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주 노동자도 요즘은 이렇게 이주민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주민들까지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제 1등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나누는 그런 식의 약간 그 디바이드 앤 룰의 방식의 그 제도로서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게 정말로 끔찍한 게,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들 나라 지키러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살인 기술을 배워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한 발짝만 빠져나갔을 때 한국에서 군이 어이구 무서워, 저 사람들 총도 쏠 줄 알고, 이렇게 저 사람들 모이면 전쟁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누구를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뭐 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운 건 맞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 이 자체로서의 군대가 정말로 전쟁과 교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전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전면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군대로서 지금 자리를 매김한 것이, 굉장히 저는 이것 자체로서 구체제의 잔재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경제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전부 다 끌고 가는 군대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군대에 가겠지만 또 누군가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70년대에 박정희 시대에 약간 건설도 국방이다라고 하고, 뭐 생산도 국방이다,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서의 슬로건이 존재했던 이유가 사실 그런 건데, 되게 전쟁을 대비한다기보다도 그 자체로서의 교육의 기능, 그리고 그 자체로서의 그 하나를 유지함으로써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이유가 되어버린 군대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는 그 원래는 군대에 가면 안 되는 사람까지 군대에 넣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나 이 전쟁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그냥 교육이라든가 1등 국민화, 국민 통합을, 그 국민 총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 세상 징병제도가 아니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약간 사진이 좀 작긴 한데, 예, 이게 원래는 사실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대 다수가 군대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얘기를 안 하긴 하지만, 사실 징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철저히 계급적이고 철저히 그 사회 계층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단 배정은 랜덤하게 한다지만 그 안에서 보직을 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아무런 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겨서도 사실 안 되기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조금 더 정밀한 일을 하게 된 사람 맡아야 되는 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고학력이 요구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에서 고학력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계급으로 갈려 있잖아요. 학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단부대로 갈수록 점점 대학생들이 드물어요. 근데 점점 상층부의 사령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서울 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사람들이 진짜 많아져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사실 이게 징병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공평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약간 보충력으로 빠져야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군대로 밀어넣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군대라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집단인데, 작전이 불가능한 인원들을 군대에 밀어넣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라라고 하면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척추분리증이라든가 심장판막 증세가 조금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IQ 70인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근데 어떻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군 생활의 대부분을 그냥 의무대에서 그냥 계속 쉬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그 안에 있는 숫자의 하나로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대의 병력으로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1등 국민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들 그냥 다 밀어넣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예. 이러한 그 점에서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인습처럼 굳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60만 내군이라는 허상도 이제는 좀 약간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21세기에 사실 고지전을 할 것도 아니고 참호전을 할 것도 아닌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그 현재의 이런 병력, 그 무의미하게 병력을 투입해서 군사 훈련이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약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1등 국민화 시켜서 배출해내는 이 방식이 과연 옳은가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 약간 첨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군대가 존재를 했을 때 한국은 전쟁에 나면 망합니다. 전쟁에서는 북한과의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게는 이기겠지만,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대량 인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이 많은 상해 군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전쟁 이후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돈은 있는가, 그거를 다 보상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한국은 버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눌렀다고 해도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 정치의 아주 격렬한 이벤트의 하나이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연장이잖아요. 이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이 말이 사실은 모택동이 한 말이긴 한데, 예, 되게 정확히 얘기를 했다고 봐요. 아무리 전쟁이나 무력으로서 그 해당 지역에서 그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그 해당 지역에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고 그 해당 지역의 정치적으로 우월을 한 위치를 획득하지 않으면은 그 점령군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 쳐들어갔다가, 그때 당시 학병으로 필리핀 전선에 투입되었던 그 일본군 초급 장교 한 소위였죠. 그 사람이 나중에 남긴 수기를 보면은 참 이상하다.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이 우리한테 쫓겨서 나갈 때는 울더니, 다시 미군이 돌아왔을 때 환호를 하고,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왔다가 이제 미군한테 쫓겨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일본군한테 돌을 던진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너무 몰랐다.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를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단순히 군사적으로 거기를 점령하는 것만이 이 모든 논의의 끝이 아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의 연장선상이었고 가장 격렬한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전제하고 가지 않는 점령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현재의 방식은 전혀 그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병역 거부 운동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좀 더 과구체제의 잔재인 군사주의와 징병제를 넘어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하면서 넘겼어야 됐는데, 이게 참호전 사진이죠.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인데, 한 번의 전투에서 한 10,000명씩 20,000명씩 사상자가 났던 건데, 이때야 그냥 개개인을 이렇게 징집을 해서 쓸 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21세기에서 이런 식으로 징집을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에는 과연 한국은 버틸 수 있을까? 이 많은 인명을 손실하고 과연 한국은 다시 그 정상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징병제와 군사주의와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 강의는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